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예, 잘들 있었어요? 음, 자, 오늘은 16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16장에 들어가서 16.1절 벡터 필드 이렇게 돼 있죠? 벡터 필드. 예, 오늘은 좀 할 게 많아요. 이게 진도가 보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빡빡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널널하기도 한데 오늘은 좀 빡빡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날이라서 음, 좀 개념을 여러 가지를 많이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이제 벡터 필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R2V의 벡터 필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 필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2V에서의 벡터 필드는 예를 들어서 R2V에 어떤 영역이 있다. 뭐 D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정의 구역으로 하고 정의역으로 하고 각각의 D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2차원 벡터를 하나씩 주는 그런 함수를 벡터 필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R2의 벡터 필드라는 거는 2차원 평면상에 점이 있으면 각각의 점마다 2차원 벡터를 하나씩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함수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fxy는 yi, xj. 여기 i는 이제 100에 해당하는 벡터고 j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010에 2차원이니까 i는 10에 해당하는 벡터고 j는 0, 1에 해당하는 벡터예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합쳐서 쓰면 xy라는 점이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가 마이너스 y, x 이렇게 되는 벡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를 봅시다.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저 f를 함수를 생각해서 배정된 벡터를 보면 마이너스 0, 1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길이는 1만큼 되고, 그렇죠? 이런 벡터가 요 점 1,0에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여러분들 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2,2다. 그럼 2,2다. 그러면 여기 배정된 게 마이너스 2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2, 이쪽으로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길이는 뭐예요? 2는 4, 2는 4니까 2루트 2겠네요. 그렇죠? 그런 벡터가 이 점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필드는 별게 아니고 주어진 영역 위에 점들마다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차원의 벡터를 하나씩 대응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3차원에서의 벡터라는 것은 3차원의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 안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마다 3차원 벡터를 하나씩 배정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개념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무슨 저기 뭐 어디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과학책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어떤 지역에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지점마다 바람이 부는 그 크기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떤 기상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데 사실은 요 위치 하나하나마다 그 위치에서의 바람의 방향과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람의 방향과 크기라는 것도 일종의 벡터죠. 맞죠? 그래서 그 지점마다 어떻게 될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 지점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이따만큼이다. 뭐 여기서는 방향이 요만큼이고 크기는 요따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기상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람표 이런 화살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렇죠?
바람, 풍향, 바람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벡터 필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2차원 상의 어떤 좌표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지점마다 그 지점에서의 바람의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바람의 크기와 방향이라는 건 벡터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석 같은 것도 이렇게 어렸을 때 자석, 막대 자석 놓고 여기다가 쇳가루를 훅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쇳가루가 막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퍼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기력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마다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자력, magnetic force의 방향과 크기는 또 다르죠. 각각의 지점에서 magnetic force의 방향과 크기 같은 것들이 다르니까 그거를 벡터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것도 이제 벡터 필드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력에 의해서 생기는 필드니까 이때는 magnetic field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건 이제 거의 이제 물리적인 거에서 많이 필드라는 거는 실제 필드라는 거는 물리적인 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뉴턴의 이게 뭐야 그래비테이션이니까 중력이죠. 중력 법칙. 그러니까 이제 가정은 뭐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좌표를 주는 거예요. 공간상에.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긴 이 좌표계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 요거는 이제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씁시다. 그랬을 때 요 물건에 작용하는 중력, 그렇죠? 중력의 뭐 크기와 방향에 관한 게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요 fxyz라는 건 뭐냐면 위치가 xyz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건 빨간 물건의 질량이 스몰 m인 물건이 xyz 위치에 있을 때 그 물건에 작용하는 중력에 나타내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도 방향과 크기가 있으니까 벡터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에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내 주는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m의 좌표를 xyz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벡터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위치 벡터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러 부분인 거고 여기가 이제 벡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xyz에서 대해서 쓰면 분모 부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g의 제곱의 2분의 3승. 요 g는 중력 상수고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마다 그 위치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뭐예요? 요 XYZ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XYZ 벡터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건 거꾸로 중심을 향하겠죠. 그렇죠? 중심을 향한다는 얘기죠. 방향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벡터 필드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중력장, gravitational field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전하가 이제 차지가 된 전하량이 Q인 어떤 물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물체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3차원 공간상의 원점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 스몰 q인 그런 물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전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렇죠? 일렉트릭 포스가 있겠죠. 그래서 요 조그마한 녀석 스몰 q만큼 차지가 된 오브젝트에
위치를 XYZ라고 했을 때 이 녀석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제 다 찰지가 됐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겠죠, 이때는. 그렇죠?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좀 비슷하죠? 두 개. 요건 엡실론은 상수고요. 요거 Q는 이제 전하량. 중력일 때는 요게 이제 질량이었는데 전기력일 때는 이제 전하량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뭐 똑같이 생겼죠? 다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니까 이게 XYZ 벡터의 방향이니까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밀어내는 거니까 인력은 잡아당기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벡터 필드인 거죠. 그렇죠? 3차원상의 특별히 이런 경우는 이제 물리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벡터 필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요는 이렇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여기 사실은 요 첫 번째 섹션은 거의 정의만 할 거예요. 개념 정의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개념을 숙지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2차원 함수가 있다. 그렇죠? 변수가 두 개인 함수, 실수값을 갖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이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거는 2차원 벡터, 이 변수가 두 개일 때는 2차원 벡터로서 요 편도 함수들 fx, fy를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좌표로 갖는 벡터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벡터 필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XY니까 요거는 이제 평면상의 어떤 영역을 정의역으로 하겠죠, F가. 그럼 거기 점이 있고 그 점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점마다 벡터를 하나씩 주고 있으니까 벡터 필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주어진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만든 벡터니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함수가 3변수 함수다. 즉 공간상의 영역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다라고 그러면 그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각각 x, y, g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들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 3차원 함수일 때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가 하나 있는데 그 벡터 필드에 주어지는 벡터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인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 벡터 필드가 알고 봤더니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인 거야. 그럴 때는 그 벡터 필드를 특별히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라고 그래요.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라고 그러고 이 함수 자체는 요 F, 벡터 필드 F에 대한 potential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영어는 좀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무언가 계산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기 중력장, gravitational vector field가 이렇게 주어졌었죠. 근데 이제 실제 이 녀석이 가만 보면 여기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 뭐 똑같은데 분모 부분이 제곱의 2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fx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인 셈이죠. 이렇게 제대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 속에 있는 거 x제곱 부분 미분해서 2x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서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만 붙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딱 요만큼이에요. x로 미분한 게 그렇죠? 이건 뭐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딱 요만큼이 될 거예요. 즉,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요 벡터 필드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도 일종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인 거고, 그것의 포텐셜 펑션은 요것이 되는 거죠. 네? 뭐 간단한 예였어요. 아마 뭐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것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정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섹션은 벡터 필드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그다음에 컨설버티브 벡터 필드, 포텐셜 펑션. 거의 뭐 요 세 단어를 알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요 세 단어만 알아두면 돼요. 이거, 요거, 이거. 자, 근데 뭐 얘 같은 걸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좀 배경적인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용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섹션은 이제 라인 인티그랄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정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1차원 함수의 정적분, 일변수 함수, 다시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거를 가만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였어요?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구간을 잘 쪼개요. 그렇죠? 쪼개서 거기서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요. 쪼개어진 구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쪼개어진 구간에서 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에다가 그 구간의 길이를 곱하죠.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게 정적분이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때는 뭐예요? 딱 이렇게 실수상에 딱 직선이죠.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수직선상의 구간에서 한 거죠. 라인 인티그럴, 뭐 선적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얘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이렇게 반듯한 수직선상의 구간이 아니고 이런 휘어진 곡선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면상에 휘어진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곡선 위의 점에 대해서 함수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그 점에 대한 함수 값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이 곡선을 쪼개요. 그다음에 쪼개진 조각에서 각각의 쪼개진 조각에서 점을 하나씩 선택해요. 이렇게?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취해요. 제 말소리 들려요? 이제 들려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지? 다 잘 보입니까? 공유 화면도 보이고, 어,
다시 하자면 이번에 이제 같은 짓을 정적분모에서 했던 것 같은 거를 이런 휘어진 곡선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곡선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곡선이고 그 곡선을 쪼개요. 쪼개진 각 구간마다 점을 한 개씩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의 각각의 선택된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곡선을 쪼갰잖아요. 그렇죠? 이 쪼개진 곡선들, 쪼개어진 곡선의 길이를 함수값하고 곱해요. 다 더해요. 극한을 취해요. 이거를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명료하죠? 그렇죠? 개념은 명료해요. 근데 이제 좀 잘 써야 되겠죠. 수식으로 잘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이제 휘어진 곡선이니까 그 곡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곡선을 하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 들리나요? 저는 자꾸 인터넷 연결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안 오케이? 지금 상태 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만 이상한가 보네. 그러면 이 곡선이 어쨌든 대상이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졌다 합시다.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t를 이용해서 이게 0부터 a가 아니고 이게 a부터 b라 그래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쓰면 파라미터 매개 변수 t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요게 이제 매개 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럽시다. t 값을 주면 x 좌표하고 y 좌표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t의 구간을 정의구역으로 이렇게 어떤 a부터 b까지 정의구역이 있는 걸 거고요. 그래서 t 값이 a부터 b까지 변하면 곡선 위의 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달아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적당히 이제 이 곡선이 이 2차원상의 어떤 영역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딱 곡선 위에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게 좀 약간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지 말고 어떤 영역이 하나 있고 그 영역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대 이 곡선은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합시다. 그럼 곡선 위의 점들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잘게 쪼갠다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바로 쪼개면 우리가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으니까 정의구역에 해당하는 이 실수 구간을 쪼개요. 그래서 T로부터 Tn. 거기 해당하는 점들 P0, P1, 점점점 Pn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S1이라는 거는 P0부터 P1까지의 이 곡선 위에서의 길이. 그러니까 요 조그만 곡선, 잘라진 곡선의 길이. 델타 S2는 P1부터 P2 구간까지의 곡선 위에서의 길이.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각각에서 점은 하나 선택하는데 이 점이라는 건 사실은 이 실수 구간에서 쪼개어진 구간에서 점을 하나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이 곡선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실수상에서 AB 구간에서 쪼개어진 구간상에서 점을 하나씩 선택을 해요. TI 스타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곡선상에서 쪼개어진 구간의 점이 하나 선택되겠죠. 그렇죠? 이 매개 변수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xi 스타, yi 스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구간 위의 점에서의 함수 값을 취한 다음에 그 곡선의 쪼개어진 곡선의 길이를 곱하는 거죠. 다 더해요. 이거를 n을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걸 점점 잘게 쪼개가면서
이런 서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여기 있는 line integral of f along c. 그러니까 c를 따라서 함수 f를 적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렇게 부르고 표시는 이렇게 할게요. C에 정의하는 적분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C라는 거죠. 그렇죠? C를 따라가면서 함수 F를 적분한다는 거죠. DS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길이. 델타 SI. 요거를 이렇게 붙여줬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DS인 거죠. 함수의 값과 쪼개어진 구간의 길이를 곱한 거라는 얘기죠.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실제 개념은 이제 딱 섰는데 우리가 이렇게 극한으로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실제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이 적분을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제 끝에 머리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델타 SI, 델타 T, 델타 T 이렇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t, 쪼개어진 t의 구간이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게 0으로 간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 요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죠. 그렇죠? t에 대해서 이 구간의 길이를 나눈 것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이 쪼개어진 구간의 길이의 변화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사실 이거 이미 봤어요. 이게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거는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 곡선의 길이 구할 때. 맞죠?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인티그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거를 델타 t의 델타 si의 델타 t 다시 곱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델타 t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f의 값하고 요거를 곱하는데 끝에 더 곱해주는 부분이 델타 t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t에 대한 인티그랄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여기는 이제 요 xy가 또 t로 쓰여지니까 요거를 t에 대한 식으로 앞에 f를 대입해가지고 xy를 대입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f를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t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 가능하겠죠? 요것만 잘 얻어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그렇게 여러분들 잡고 실제 계산은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t에 대한 정적분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단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가정이 필요한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려면은 사실은 c가 스무스한 펑션이어야 돼요. 스무스하다는 거는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의 벡터니까 그 곡선에 대한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탄젠트 벡터가 0이 아니고 그 다음 오늘 상태가 영 이상하네요. 이게 인터넷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어쨌든 뭐 아마 녹화는 되고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중간에 끊겨서 좀 제대로 못 들은 부분은 녹화한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중간에 끊기든 어쨌든 무심하게 그냥 할게요. 끊기면 다시 연결하고 하고 끊기면 다시 연결하고 하고 지금 뭐 좀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왜 또 한 학기 잘하다가 막판에 일어나.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 놓으려면 전제 조건이 이 C가 스무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들, 그러니까 dtdx, dtdy가 연속 함수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무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로. 여기까지는 스무스가 아니어도 정의는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는 되는데 요거를 t에 대한 정적분을 이렇게 바꿔서 쓰려고 그러면 요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C의 스무스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거는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한번 볼까요? 요렇게 라인 인티그랄을 하라고 했어요. 대상이 되는 C는 요 반원이에요. 반원.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중에서 윗부분. 반원이니까 어쨌든 원이니까 C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구하면 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라고 하되 요 윗부분만 있으니까 T를 0부터 파이까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냥 쓰면 되죠? 0부터 파이까지. 요 XY들을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니까 2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T. 그 다음에 안에다가 뭘 해야 돼요? 요걸 해야죠? T에 대해서 미분한 것들 제곱해서 더해야 돼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이거의 제곱.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니까 제곱. 럭키하게 사실은 이 부분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1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의 부정적분 더하면 2t고 코사인 제곱에 사인 t 나오려면은 코사인 3승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3승 미분하면 3 곱하기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가 될 테니까 그 앞에 있는 요거만 보정을 해주면 요 부분을 미분하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요거를 할 때 요 식을 써먹으려면 t에 대한 정적분을 바꿔서 써먹으려면 요 곡선이 스무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피스와이즈 스무스한 곡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피스와이즈 스무스라는 거 피스는 뭐냐면 여러 개의 조각을 나눠주는데 각각의 조각은 스무스한 거예요. 다만 조각과 조각을 연결하는 그 부분이 스무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뾰족한 거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C가 이따만큼인데 보면 여기까지는 직선이니까 스무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둥그름하게 스무스해요. 근데 다만 연결할 때 여기가 뾰족하죠. 여기는 탄젠트 벡터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dt, dy, dt, dx가 잘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무스하다는 거의 뜻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하고 식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뭐 뾰족뾰족한 게 없는 거, 그렇죠? 그게 스무스한 거고. 식으로 보면 한 번 미분한 거, 뭐 매개 변수라면 dt, dx, dt, dy 다 존재하고 그거 각각이 연속일 것. 이게 스무스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여튼 여기는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각각의 조각은 스무스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적분할 때 점 하나는 문제가 안 돼요.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나눠서 전체에 대한 선적분은 스무스한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정의를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곡선이 이따만큼 있는데 이 C한 부분은 y = x제곱인 포물선이고 C2 부분은 위로 수직인 이런 선분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이 1,1이고요. 이제 C와는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면 y좌표가 x좌표의 제곱이니까 x를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t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0부터 1,1까지 가야 되니까 t를 0부터 1까지로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2 부분은 그냥 좌표가 X좌표는 1인데 위로 Y좌표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X는 1, Y는 T에서 T는 1부터 2까지. 그래 놓고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해서 이 C에 대한 선적분을 하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스무스하지 않은 거죠. 연결 부분이. 그렇지만은 스무스한 곡선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죠. C1, C2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각을 할 때는 여기 EX니까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의하면 X는 T니까 2T가 될 거고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과 2T죠. 제곱한 거 넣어주고 얘는 EX 부분이 그냥 X가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넣어주고요. 요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피스와이즈 스무스한 거는 쪼개서 한다. 자, 이제 그래 놓고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좀 바싹 정신 차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조금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봤던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정의한 게 요거였죠. 라인 인티그랄.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을 따라서 함수를 선적분하는 것. 근데 이제 그때 개념의 포인트는 함수값 곱하기 쪼개어진 곡선 조각의 길이였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변형으로 x에 대한 선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곡선을 다 똑같이 쪼개서 쓰는데 거기다 이제 함수값에다가 곱하는 부분에 곡선의 길이를 쓰는 게 아니고 끝점의 x값의 차이를 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델타 SI가 되겠죠? PI-1부터 PI까지. 근데 요 델타 SI 대신에 뭘 곱하냐 하면 끝점에 X값의 차이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델타 XI라고 합시다. 요거 대신에 요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똑같이 조각을 내서 각 조각에서 선택되진 점의 함수값에다가 그 조각의 끝점의 x값의 차이를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한 거를 x에 대한 상대적인 x에 대한 성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곱해진 게 델타 x니까 여기가 dx.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요것도 t에 대한 부정적분을 정적분을 고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앞에서 한 거랑 델타 x가 있으면은 델타 x에다가 델타 t, 델타 x, 델타 t 이렇게 곱해놓고 생각을 하면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t에 대한 x의 t에 대한 적분인 거죠. 미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x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프라임 t에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 델타 t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델타 t가 dt로 표시되고요. 여기는 델타 t가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사실은 x 프라임 t를 곱한 거고요. 이 xy 자리에다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는 요거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선적분도 똑같이 끝점의 y-값의 차이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원리로 t에 대한 정적분을 바꿀 때는 이 부분이 y'(t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의를 딱 놓고서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공식으로만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막 헷갈려요. 이게 저거 해갖고 저게 이게 해갖고 꼭 원래 어떤 배경으로 정의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경제적인 거고 같지만 근데 여기서 A부터 B까지로 이렇게 정의되니까 사실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사실은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A부터 B, 왜 B부터 A까지 하면 안 돼? 네, A부터 B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T 값이 A에서 B로 이렇게 변해 나갈 때 정적분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꾸로 반대 방향인 개념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의 그 모양 자체만 보면 똑같은 곡선인데 실제 그 곡선에는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그렇지? 여기서 일로 진행하는 거 아니면 저쪽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진행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C가 애시당초 여기서 저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C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C라고 표시하면 그거는 형태는 똑같은 녀석인데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으로 진행하는 녀석으로 본다. 반대 방향인 걸로 본다. 그게 마이너스 C의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곡선인데 왜 여기다 마이너스 C 써? 이제 이러면 안 돼. 방향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C에 주어져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준 게 마이너스 C다. 그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오케이? 지금 제 말 안 들려요? 끊겨요, 말이 막? 지금 말이 잘 안 들려요? 지금은 괜찮았어요? 오늘 참, 오늘 할 게 많은 날인데 그냥 이런 날에 이런 일이 생기네. 아,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조각낸 것과 얘를 조각낸 것에 각각의 조각의 길이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 조각낸 것의 곡선의 길이는 뭐예요? 방향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든 이렇게 진행하든 길이는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길이는 양쪽에 조각을 냈을 때 조각 내어진 곡선의 길이 자체는 똑같아요. 두 개가. C나 마이너스 C나. 근데 X값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끝점이 있는데 끝점의 X값의 차이는. 차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것에서 최초로 지나가는 것에서 나중에 지나가는 점의 X좌표의 차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X1, X2인데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X값의 차이라는 거는 X2 빼기 X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중에 지나가는 점이 X1이고 처음에 지나가는 점이 X2잖아요. 그럴 때 X값의 차이는 X1 빼기 X2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두 개는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Y값의 차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 양쪽을 계산을 할 때 보면 그냥 똑같이 조각내서 조각낸 것의 함수값에다가 조각낸 것의 곡선의 길이를 곱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똑같아요.
C나 마이너스 C나. 즉 마이너스 C에 대한 선적분이나 그냥 본래 C에 대한 선적분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X나 Y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것에서는 요 곱하는 게 부호가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의 X에 대한 선적분하고 C에 대한 X에 대한 성적분은 부호가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난다. 부호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그렇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유는 그냥 여기서 오는 거예요. 곱해주는 것이 부호 차이가 마이너스만큼 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가 그렇게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데 개념적인 예를 요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내가 앞에서부터 한번 쭉 넘겨갈게. 라인이. 자, 여기서 좀 질문, 뭐 좀 이상, 이해 표기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랐다거나,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 넘어가도 돼요? 이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 괜찮아요? 요 슬라이드에서 질문, 자, 뭐, 괜찮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냐. 여기까지. 한 슬라이드 한 두세 장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선적분이라는 거, 어떤 곡선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그 곡선이 2차원 평면 위에 있을 때죠.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짓을 3차원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념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곡선이 있다. 곡선을 자른다. 각 자른 곡선 위에 점을 하나 선택한다. 거기에 함수값을 취한 다음에 조각의 길이를 곱한다. 그걸 3차원이라고 못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정의는 되는데 계산을 할 때는 달라지죠. 왜?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3차원상에서 곡선이 있다 그러면 좌표를 주는 함수가 하나 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좌표를 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Z좌표를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곡선을 구할 때는 이게 하나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차이예요. 다른 건 똑같아요. 표시 똑같죠. 이렇게 하면 이게 3차원인지 2차원인지 표 안 나죠? 표 나는구나. 이게 3차원 함수니까. 3변수 함수니까. 그래서 뭐 정의는 다 똑같고요. 매개변수 방정식 있을 때 t에 대한 정적분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x, y, z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 길이에 해당하는 파트를 곱해준다. 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럽시다. 선적분이. 그리고 이제 c가 3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t, 사인 t, z는 t, t는 0부터 2파이. 이게 뭐예요? 서큘러 헬릭스죠, 이 곡선. 우리 맨 처음에 학기 처음에 거의 했던 거. 원통이 있는데 반지름이 1인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을 감고 올라가는 곡선이었죠. 그렇죠? 이게 C예요. 이 식을 보면
맞죠? 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t가 0부터 2파이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실제 계산할 때는 파라미터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이 부분은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y가 sin t, z가 t. 그러니까 이 부분이 sin t, sin 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에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좌표들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제곱을 넣어야 되니까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sin t의 제곱. sin t 미분하니까 코사인 t의 제곱. 미분하면 1이니까 1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뭐 여기는 무조건 이게 1이니까 이 부분이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루트 2의 sin t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반각 공식 써서 하면 뭐 1 빼기 코사인 2t인가? 그렇죠? 바꿔가지고 정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선 정의만 하고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제 뒤에 가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개념을 살펴봐야 돼요.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리인데, 1이라는 개념이 있죠. 물리적으로 1, 피지컬한 개념으로 physical work. 여러분들 뭐 물리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양인이라면 물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학을 알아야 되듯이. 어쨌든 뭐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만 보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 물리 지식을 묻는 건 아니고 개념적인 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물리에서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였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죠? 맞죠? 내가 어떠어떠한 힘으로 그 물체에 가해서 그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다. 그게 이제 물리적인 일일 거예요. 참고할 만한 말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책에서 6.4절을 봅시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변수 함수 할 때 얘기됐던 부분인데 6.4절에 보면 책에 6.4절에 보면 아예 제목이 work라고 돼 있어요. 그 섹션에 가장 처음 장에 보면 거기 써 있어요. 물리적인 work는 물리적인 force, 물리에서 얘기하는 힘 곱하기 어떤 물체에다가 force를 가했어요. 그래서 그 물체가 이동했어요.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게 물리적인 wor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은 위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곳은 작용 그 중심을 보니까 얼마 떨어져 있느냐 위치에는 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그 물체의 높이를 위치 에너지를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거치면 이 이한테 위치만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 이게 계속 작용해요. 우리가 이제 지구 위에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물체는 정작 이 힘에 대한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껴서 사선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힘이 실제로 이 물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분은 이 방향으로의 풀로 이 힘이 사용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힘을 이렇게 벡터적으로 쪼갰을 때 이 부분, 그치? 이 부분의 성분만큼이 실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기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래 주어진 이 녀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선 방향으로 있는 이 방향의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은 실제로 본래 F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힘은 뭐 F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동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합쳐서 나타내면 이거 이동거리라는 거는 그냥 벡터 PQ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내면 실제로 그냥 다 프로덕트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이 주어졌고 이동한 끝점과 시작점을 이어서 만든 벡터가 있으면 둘 사이에 다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 필드가 있다 그럽시다. 뭐 일렉트리컬 필드도 좋고 매그네틱 필드도 좋고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도 좋고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위치가 있으면 거기 작용을 해 힘이. 근데 그 위치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필드, 벡터 필드 F로 나타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곡선이 나타내는 게 물체가 이동한 경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힘이 이 물체가 이동한 경로가 위치마다 달라지고 힘도 작용하는 것만큼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물체가 여기 있었다. 그럼 물체가 실제로 진행하는 방향은 탄젠트 벡터 t가 되겠고 이 위치에 작용하는 힘은 또 주어지죠. fxyz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순간적인 일은 f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점마다 모두 다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이 점상에서 보면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일은 그 점에 작용하는 벡터 필드 F가 되겠고 거기다가 그 점에서의 곡선의 이동 방향 즉 탄젠트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거가 되겠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걸 모든 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곡선을 쪼개요. 쪼개놓고 앞에서 한 것 같이 샘플 포인트를 하나 취해서 그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게 요 쪼개어진 구간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작용한다라고 그냥 전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곡선 길이만큼 곱해버리면 이 전체에서 생겨났던 이 일이 되겠죠. 이건 물론 이제 근사치겠죠. 왜냐하면은 이 조각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작용한다고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할 게 뭐냐 하면은 이 조각을 더 무수히 잘게 쪼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게 여기선 근사치겠지만 이거를 잘게 쪼개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값을 얻는 거가 되겠죠. 점마다 작용하는 힘의 합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구간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리밋을 취하는 거죠. 이거를 워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보면 곡선의 길이를 곱하는데 곱해지는 값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적분의 대상이 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 대상이 되는 게 요만큼. 곡선 길이니까 ds. 요거 c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 c에 대해서 요 값을 선적분한 게 이런 work가 되는 거죠. 개념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따로 불러요. 그래서 integral of f along c 이렇게 해요. f에 대한 여기 f는 뭐예요? 이거 벡터 필드죠. 아까 우리 정리할 때는 그냥 함수였어요. 그렇죠? 실수값을 주는 함수인데 여기 등장하는 거는 벡터 필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에 대한 선적 요 선을 우리가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벡터 펑션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앞에서 보면 곡선 나타낼 때 그 곡선을 벡터 펑션으로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 벡터 펑션을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실제 계산하는 거에 디테일이 좀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봅시다. 우리가 정의했던 work는 이거였고 요거는 선적분으로 이렇게 나타내졌어요. 그런데 요 RT를 여기다가 써서 보면 탄젠트 벡터인데 이제 요 탄젠트 벡터가 뭐예요? RT 입장에서는 그냥 R 프라임 T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에 R 프라임 T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R 프라임 T의 크기를 그냥 나눠주고 곱해준 거예요. 이건 서로 상쇄되는 거니까 이렇게 끼겨 넣어도 되겠죠? 요게 요거 RT가 XT, YT, GT니까 요렇게 썼다는 거는 사실은 요 RT를 여기다가 합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FRT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RT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구나. 여기 탄젠트 벡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유닛 탄젠트 벡터예요. 미안합니다. 유닛 탄젠트. 순수하게 이 F의 이쪽 방향으로의 크기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T가 다른 크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키가 유닛 벡터여야 돼요. 유닛 탄젠트 벡터.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길이 부분은 우리가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됐었어요? 곡선의 길이는 사실은 탄젠트 벡터의 크기를 정적분하면은 곡선의 길이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 부분은 T 입장에서 R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이게 유닛 탄젠트 벡터니까 본래 R의 탄젠트 벡터에다가 크기만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이것들끼리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그냥 FRT.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DR이라고 나타낸 거예요. R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약간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work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계산을 한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벡터 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커브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벡터 펑션, 커브에 대한 벡터 펑션은 그냥 좌표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지고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 F의 C에 대한 선적분은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라는 거는 얘를 여기다가 XYZ 대신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XYZ를 실제로 그냥 T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XY, X가 T고 Y가 T제곱이니까 XY는 T의 T제곱. 그렇죠? Y가 T제곱이고 Z가 T의 삼성이니까 YZ 하면 이렇게 T제곱 곱하기 T3승. GX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벡터 펑션의 탄젠트 미분을 곱하면 되는 거죠. R 프라임 하면은 1에 2t 3t 제곱이 되니까 이 자리에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다 프로덕트 하는 거죠. 다 프로덕트 하니까 이렇게 곱해서 t3승, 이렇게 곱해서 2t 6승, 이렇게 곱해서 3t 6승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냥 요거를 정적분한 것이 요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 된다. 실제 계산해 보니까 뭐 복잡한 게 아니죠. 결국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사실은 여기 개념적인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오늘 이렇게 한 부분은 여러분들 봤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정의를 한 거예요. 개념들을. 맞죠? 선적분. 선적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그냥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에 대한 선적분이 있었고 방금 한 거는 벡터 필드에 대한 선적분. 두 가지 배운 거예요. 오케이? 요약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 잘했나 안 했나 살펴보려면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의 선적분이 뭔지 아나? 그 다음에 벡터 필드에 대한 선적분이 뭔지 아나? 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돼요?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연수 문제 겸 그냥 개념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벡터 필드가 있어요. 그럼 벡터 필드는 벡터를 주는 함수니까 그 벡터에 x, y, z 좌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 y, z를 주면 여기에 할당되는 여기에 이 x, y, z 점에 벡터가 3차원 벡터가 하나 할당되는 거예요. 그럼 3차원 벡터면은 뭐야? x, y, z 좌표를 전행해 줘야 되는 거잖아. 결국 이 xyz에 대해서 주어진 점에 대해서 x값을 주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p라고 하고 y값을 주는 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q라고 써봅시다. 그 다음에 z값을 주는 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r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벡터 필드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커브 곡선의 벡터 펑션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xt, yt, gt. 오케이. 그래서 이 벡터 필드의 이 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봤지만 이거죠? 이거 실제 계산할 때는 자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FRT는 어쨌든 간에 PQR 함수로 이루어지는 벡터인 거죠? 근데 이 XYZ 자리에다가 R을 집어넣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R을 집어넣는다는 건 얘를 그냥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에 그 변수 부분은 제거를 하고 심플하게 쓸게요. 괜히 복잡해 보이면 하니까. 어쨌든 요거는 뭐 변수가 XYZ든 T든 간에 하여간 PQR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저 R을 미분한 거니까 R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겠죠? 맞아요? 다 프로덕트 하면 PX 프라임, QY 프라임, RZ 프라임 이렇게 곱한 거예요. 됐죠? 물론 안에 이제 있는 변수들은 다 t로 바꿔줬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dt예요. 요만큼.
그럼 얘를 덧셈으로 있으니까 각자 써보자고요. 각자 써놓고 보면 이거 어때요? t에 대한 거긴 하지만 여기 x 프라임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p를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함수의 x 방향으로의 선적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t를 x 방향으로의 선적분인 거죠. 그렇죠? 아,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잘못 썼다. 미션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p가 있는데 x 프라임을 곱해줬으니까 요거는 저 함수 p의 곡선 c에 대한 x 방향으로의 선적분인 거죠. 아까 정의 봤죠? x 값의 차이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y 프라임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요 함수 q의 y 방향으로의 c에 대한 선적분이 되는 거고, 요건 z 프라임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 각각의 좌표 함수들을 x, y, g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에 합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같으면 그냥 심플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똑같이 C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P는 X에 대해서, Q는 Y에 대해서, R은 Z에 대해서 했다. 근데 똑같이 C에 대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뭉쳐서 한꺼번에 쓸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얘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거는 이 상황이라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은 각각의 좌표 함수의 x, y, z로의 선적분에 합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시간이 이미 넘어서 따로 질문은 받지 않고 오늘 한 거는 여러분들 좀 잘 복습을 바로바로 하세요. 이제 기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하고 다음에 수요일 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혹시 개념이 좀 잘 안 쓰는 사람은 질문을 받을 테니까 공부를 오늘은 꼭 오늘부터는 바로바로 해두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